당시 여성이 외교관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청소 도구를 들고 공항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은 이제 먼 추억이 되었고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 저는 오히려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가끔 외국 손님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오가는 대화들을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저는 묵묵히 제 일에만 집중합니다. 때로는 제가 알아듣는 척도 하지 않으려 애쓰죠.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 보이는 것이 더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 속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30년 전 그날의 기억과 함께 시작됩니다. 1995년 봄 파리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남편 정민호는 프랑스에서 건축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었고 우리 부부는 5살 된 딸 수아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에펠탑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일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제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크루아상을 좋아했고 남편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카페오레를 직접 내려주었습니다. 프랑스의 봄 아침은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남편은 저와 수아에게 뽀뽀를 해주었고 이번 주말에 베르사유 궁전에 가족 소풍을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수아는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설계도를 들고 현장을 방문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인생의 절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울부짖는 수아를 안고 있던 그 순간의 절망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슬픔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어린 딸을 돌봐야 하는 의무감 사이에서 저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밤마다 울며 보내는 수아를 달래면서도 저 역시 내면의 고통으로 힘겨웠습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수아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이면 남편이 돌아올 것만 같아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우울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감당하기 힘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아를 프랑스의 한 보육원에 맡기고 대사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제 판단으로는 그것이 수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아가 제 우울한 모습을 보며 자라는 것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화려했던 외교관의 삶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잃어버린 채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시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에서 지내며 그것이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번역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문서들을 번역하면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질 때면 그것 역시 제가 견뎌야 할 고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떠올릴 때마다 찾아오는 죄책감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외교부에서 동료들이 연락을 해왔지만 모든 연락을 거절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유망한 여성 외교관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각종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제 불행을 설명할 의무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인천공항 청소 일자리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다. 그렇게 저는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저의 속죄가 되었습니다. 청소 도구함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을 숨겨두었습니다. 파리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입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수아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수아야,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잘못했어. 언젠가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공항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제 진짜 정체성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여러 나라 말이 들려와도 모르는 척했고 국제회의가 열려 예전 동료들이 지나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수아를 찾을 용기는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묵묵히 청소를 하면서 언젠가 우연히 마주칠지도 모를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제 하루의 마지막 의식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나날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옷이 청소 도구를 들고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부를 보지만 보지 않았고 들리는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척해야 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무시하는 태도가 가슴 아팠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이렇게 느리게 청소하시나? 여기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아파왔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제 작은 지갑 속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아와 찍은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관 시절의 배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화장실 구석에 숨어 이 물건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모습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게 가끔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이
VIP 라운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파리의 이야기가 들려왔고 제가 근무했던 대사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화장실에서 홀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공항의 하루는 늘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저는 늘 구석진 곳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때로는 수와 또래의 젊은 여성들이 지나갈 때면 눈길이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다가도 이내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가난해서 혹은 다른 선택이 없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선택한 이 삶이 스스로에 대한 처벌이자 속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공항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비행기가 떠난 후에 텅 빈 라운지에서 저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수아가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또 다른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1월 공항에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메종 루미에르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장을 인천공항에 오픈하는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본사의 CEO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VIP 라운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행사 시작 전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점검하던 중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사 담당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통역을 맡기로 했던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랑스 본사 임원들과의 계약 체결식이 1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체할 통역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청소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가 가능한 통역사를 급하게 수배했지만 섭외가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이 복잡한 데다 법률 용어도 많아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행사가 무산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행사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노인의 말에 직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건 국제계약 체결식이에요. 장난칠 시간 없습니다. 책임자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랑스어로 제 소개를 했고 영어로 통역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파리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상 협정과 계약 관련 통역을 수차례 맡은 바 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돕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는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이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듯한 안도감으로 변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메종 루미에르의 임원진들과 인천공항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프랑스 본사 CEO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자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30년 전 파리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국제회의와 협상장에서 쌓았던 순간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의 다른 자아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전문 용어와 법률 조항들을 정확하게 통역했고 양측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도 능숙하게 조율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제 외교관 시절의 경험을 살려 문화적 차이점을 섬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통역을 하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의심스러워하던 직원들의 눈빛은 존경과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 임원들은 제 프랑스어 실력에 감탄했고 때로는 친근하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3시간의 회의가 끝나고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메종 루미에르의 CEO는 제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통역은 제가 경험한 것 중 최고였습니다. 당신의 프랑스어는 마치 파리지행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추게 되셨나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고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파리 주재 대사관 근무 경력을 들었을 때는 몇몇 임원들이 당시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을 기억해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공항 관계자들이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그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듯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출근했는데 청소 관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사장님께서 저를 면담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사장실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떨렸습니다. 사장실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자리를 권하며 어제 있었던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메종 루미에르 측에서 특별히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앞으로 있을 해외 브랜드 입점 협상에도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행사장에 있던 기자가 제 이야기를 취재해 기사를 썼고 그것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 대한민국 최초 여성 외교관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게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이 눈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몇몇은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직원들은
제가 어떻게 그 시절에 외교관이 될 수 있었는지, 또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오후에는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며 가능하다면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옛 동료들은 그동안 저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늘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공항 사장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청소부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의 국제 업무 자문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용서하고 수아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일주일 동안 제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연달아 취재를 요청했고, 신문에서는 잊혀진 여성 외교관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제 과거 사진들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외무고시 합격 당시의 사진, 파리 대사관에서 찍은 공식 행사 사진들이 하나둘 떠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30년간 숨어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은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비난이나 조롱 대신 깊은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제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유리천장을 깨고 외교관이 된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인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간 과정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은 편지를 보내와 제가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케이블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제작진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이야기의 극적인 반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성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조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촬영은 제가 일하는 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일하는 모습, VIP 라운지를 정리하는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차츰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습니다. 프랑스 취재도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파리로 건너가 제가 근무했던 대사관과 살았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제가 일했던 대사관 직원 중 몇 분이 아직도 파리에 살고 계셨고 제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프랑스의 한 보육원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25년 전 제가 맡겼던 수아의 기록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2년 후 프랑스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의 흔적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프랑스 보육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들여다보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란 서류 봉투 안에는 수아의 입양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마르틴 가족에게 입양되어 파리 근교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입양 부모는 대학 교수 부부였고 수아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클레어 마르틴. 이제는 낯설어진 제 딸의 새 이름을 속삭여 보았습니다. 입양 기록에는 수아가 프랑스 학교에 잘 적응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술을 특히 좋아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남편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수아가 아빠의 재능을 닮았나 봅니다. 사진 한 장도 있었습니다. 10살 무렵의 수아는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프랑스에서 수아의 흔적을 더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이제 35이 된 수아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수아는 분명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제가 그 평화를 깨뜨리는 건 아닐까요? 밤새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이런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수아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어디를 갔을까? 직업은 무엇일까? 결혼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창밖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리행 비행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외교부의 옛 동료들도 수아를 찾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수소문해 보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제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밤마다 수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들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그리움을 글로 담았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로 글씨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종 루미에르 파리 본사에서 근무하는 한 디자이너가 클레어 마르틴이라는 이름의 직원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파리 예술대학을 나와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3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쳐도 될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수아와 재회하는 꿈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항 VIP 라운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조금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다음 주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파리로 떠납니다. 메종 루미에르 측에서 본사 방문을 제안했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청소 도구함을 정리하면서 문득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1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저는 세상에서 도망치듯 숨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첫 비행기가 뜨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닫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행기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공항 사장님께서는 제가 돌아오면 국제 업무팀에서 일해달라고 다시 한번 제안하셨습니다. 동료들은 송별회를 열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신 함께 일했던 청소부 언니들과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파리에서의 행복했던 시절,
남편을 잃은 슬픔, 수아를 보육원에 맡긴 후회, 그리고 이제 다시 수아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까지 언니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 더 큰 위로가 되는 법이지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오랫동안 고이 접어두었던 외교관 시절의 양복을 꺼내 보았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품위가 느껴지는 검은색 정장입니다. 파리에서 수아를 만나게 된다면 이 옷을 입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제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청소부로 살았던 시간이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수아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아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기에 수아에게도 세상에도 다가가지 못했던 거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내일이면 이 공항에서 마지막 청소를 하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히 허리를 펴고 청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겠지요. 수아야, 기다려다오. 이제 엄마가 갈게. 두 번째 사연입니다. 강원도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도서관에서 나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8시 도서관 문을 열기 전 창가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68살의 나이로 이 작은 도서관을 지켜온 지 어느덧 15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도서관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도서관입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에 빛바랜 간판,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하지만 이곳에는 제가 정성스레 모은 3만여 권의 책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이곳을 수연 할머니의 이야기 숲이라고 부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면 어린이 독서 시간이 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내내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마치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음악을 듣던 관객들의 눈빛이 떠오르. 아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었지요. 도서관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책들의 위치를 바로잡는 일은 제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3층 서가의 한 구역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피아노에 관한 책들이 꽂혀 있는 그곳은 마치 제 과거처럼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왜 피아노 책만 정리 안 해요? 그럴 때면 저는 슬쩍 웃으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책들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닿는 것조차 두려웠으니까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도서관을 나서기 전 문득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카디건에 단정한 치마 차림의 평범한 시골 도서관 사서. 하지만 제 손에 굳은 살만이 과거의 흔적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관객들 앞에서 쇼팽과 리스트를 연주하던 그 손가락들은 이제 책장을 넘기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초등학교 여자아이 하나가
달려와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요. 재미있는 책 읽어주세요. 미소 짓는 아이의 모습에서 문득 어린 시절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때처럼 순수하고 행복한 표정이네요. 하지만 이제 전 도서관 사서일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무대 위의 기억도 모두 잊은 채 조용히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1975년 10월 바르샤바의 쇼팽 콩쿠르 결선 무대. 당시 20살이었던 저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공연용 드레스 자락이 피아노 의자에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공연장의 조명이 제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질 때까지 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연주로 저는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던 순간 객석에서 흐느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알아보시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지만 그날만큼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이후의 삶은 꿈 같았습니다. 빈 피라모닉과의 협연, 카네기홀 독주회, 베를린 피라모니에서의 공연까지 세계 유수의 공연장을 누비며 제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평단의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동양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가장 서정적인 쇼팽, 섬세함과 열정이 공존하는 연주 같은 평가들이 쏟아졌죠. 특히 즐거웠던 것은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전 세계의 음악학교를 돌아다니며 젊은 연주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처음 피아노를 배우던 시절의 열정을 보았고 음악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85년 30살의 나이에 저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는 제 경력의 정점이었습니다. 8일 동안 매일 저녁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하는 대장정이었죠. 마지막 공연에서 월광 소나타를 연주할 때는 건반 위에 제 손가락이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순간들은 한순간의 사고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리에서 있을 리사이트를 앞두고 연습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피아노 의자가 불안정했고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연주하던 중 균형을 잃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짚었던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른손 약지와 소지가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움직임은 불가능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고도의 기교가 필요한 곡들은 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연주만을 고집하던 제게는 그것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는 것이라고 했지만 곧 모든 연주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갖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피아노는 이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첫 몇 년은 악몽 같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창문을 모두 닫아 걸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어떤 음악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특히 피아노 연주가 나오는 클래식 방송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관객들의 실망한 표정, 쏟아지는 야유, 그리고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저.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창밖은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재활치료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손가락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곡은 연주할 수 있었지만 그건 제가 알던 피아노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테크닉으로 건반을 다루던 그 손가락들은 이제 둔하고 무디기만 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럽의 음악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제안하기도 했고 마스터 클래스 초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불완전한 연주를 들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사라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신문에서 제 기사를 보았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의 실종, 그 후 10년. 기자는 제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부터 해외에서 비밀리에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추측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기사 속 젊은 시절 제 사진을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한 어린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버스킹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연주하고 있었죠. 그 순간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소녀의 연주에는 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듯 숨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음악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접했습니다. 도서관 사설을 구한다는 공고였습니다. 책이라면 어쩌면 음악만큼이나 제가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연습하지 않을 때면 항상 책을 읽었으니까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다는 것을. 화려한 수상 경력과 세계 무대에서의 경험은 이력서에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수연이라는 이름만 갖고 왔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이곳에서는 제 과거가 절대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 문을 열려는데 정문 앞에 낯선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무언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천으로 덮인 커다란 물체였습니다. 이수연 선생님 맞으시죠? 기증품이 도착했습니다. 의아해하는 제게 전달된 것은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상태가 훌륭한 1920년대 제품이었습니다. 기증자는 익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도서관 2층 열람실 한켠에 자리를 잡은 피아노는 마치 거기 있어야 할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까만 피아노는 제가 피해왔던 모든 기억을 한순간에 되살려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은 신기한 듯 피아노 주변을 맴돌았고
건반을 살짝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칠 줄 아세요? 피아노는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매번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피아노 위에 손대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세워두었습니다. 먼지가 쌓이는 것이 보였지만 닦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독자인 민서가 피아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민서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시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서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 기쁨이. 그날 밤 도서관에 혼자 남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자 익숙한 흑백의 건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음을 눌러보았습니다. 맑은 소리가 도서관 안을 울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화음을 잡아보았습니다. 다친 오른손은 아직도 불안전했지만 간단한 선율을 연주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첫 레슨을 할 때 자주 가르치던 곡이었죠. 서툴고 느렸지만 음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손대지 마시오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그것을 치웠습니다. 대신 새로운 종이를 붙였습니다. 조용히 연주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도망쳐온 이 도서관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피아노는 우연이 아닌 제게 보내진 작은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서관에 피아노가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전국 작은 도서관 음악축제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의 작은 도서관들이 참여하여 음악 공연을 선보이는 축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나가요. 피아노도 있는데 참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민서는 매일같이 도서관에 와서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없을 때면 건반에 살며시 손을 올려놓고 곡을 상상하는 듯 했죠.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의 제 모습 같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축제 공문을 보고 있을 때 민서의 어머니가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전에 쓰던 외국 도서들을 정리하는 자원봉사를 자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1975년 쇼팽 콩쿠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것, 그리고 학창시절 제 연주 음반을 들으며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피아노가 들어온 뒤로 선생님께서 그 악기를 대하시는 모습이, 그리고 외국어 도서를 정리하면서 본 선생님의 프랑스어와 독일어 실력이,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굳게 잠가두었던 문이 살짝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에 늦게까지 남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쇼팽의 녹턴을 연주해 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음악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서관에 온 민서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도서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서의 말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어쩌면 불완전한 연주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오후 처음으로 3층 서가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음악 서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오래된 공연 프로그램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85년 도쿄 공연의 마지막 날 관객들이 던져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말려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서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민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음악 축제에 참가하고 싶어요.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제가 가진 것을 나눌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첫 피아노 레슨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민서와 몇몇 아이들이 피아노 앞에 모여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첫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KBS 문화부 기자와 카메라맨이 들어왔습니다. 민서의 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그들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서의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기자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수연 선생님이 맞으시죠? 197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이신. 순간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도서관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하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기자는 제 과거 사진들을 들고 왔고 아이들은 그것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피아니스트였어요? TV에도 나오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주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아닌 존경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숨어온 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자부심을 가져야 할 역사였다는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쇼팽의 녹턴 아프 9호 이를 선택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오른손의 불편함을 왼손이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도서관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아이들의 박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기자도 카메라맨도 말없이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한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서 비난이나 조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제 자신과의 대면이었다는 것을. 불완전해진 손가락을 인정하지 못해 도망쳐 다녔지만 정작 음악은 한 번도 저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 문을 열자마자 피아노 앞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서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희망입니다. 저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노트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과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서관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서 한 명이었지만 곧 6명의 아이들이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책과 음악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이 불편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도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음악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 저도 왼손이 더 잘 움직여요. 저는 오른손이 더 편한데 어떡하죠? 양손이 다르게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의 고민을 들으며 제가 받았던 레슨들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하나둘 기억났고 그것을 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전달했습니다. 특히 민서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음악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어린 시절의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음악 축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앙상블을 구상했습니다. 제가 왼손으로 반주를 맡고 아이들이 돌아가며 오른손 멜로디를 연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6명의 아이들이 릴레이로 이어가는 특별한 편곡이었습니다. 연습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좌절하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완벽한 연주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을 즐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습이 끝난 후 아이들과 함께 음악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곡가들의 이야기, 악기의 역사, 세계의 다양한 음악 문화까지. 책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 옛 공연 영상을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아이들의 진지한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상 속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며 그 시절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저는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피아노만 배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꿈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꿈이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연주자가 아닌 따뜻한 스승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도서관은 그 꿈을 이루기에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도서관을 닫기 전에 혼자만의 연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손가락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달빛 아래에서 울리는 피아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메아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멜로디였습니다. 음악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준비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공소를 운영하는 김만석 씨가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도서관 의자들을 모두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연주회 때 관객들이 편하게 앉아서 봐야지요. 제가 조용히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는 제가 도서관을 위해 뭔가 해야 할 때인 것 같네요. 마을 양장점 주인 박희숙 씨는 아이들의 연주복을 만들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와 바지,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은 리본 장식들. 아이들은 옷을 입어보며 연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미용실을 하는 민서 이모는 연주회 당일 아이들의 머리를 예쁘게 해주기로 했고, 마을 화원 주인은 무대를 꾸밀 꽃을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이장님은 군청에 건의해서 도서관 앞 도로를 새로 포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서관은 매일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르는 주민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간식과 응원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연주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민서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분이 손주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다며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신 것입니다. 민서가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책임감이 생기고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마을의 심장이 되어갔습니다. 음악과 책이 공존하는 이 공간에서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무대는 어쩌면 바로 이곳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연습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유명 음악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민서의 어머니가 보낸 우리의 연습 동영상을 보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민서에게 장학생 자리를 제안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와 함께 이 도서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도망쳐온 이곳에서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테크닉이 아닌 진심을 담은 음악의 가치를, 화려한 무대가 아닌 따뜻한 마음이 모이는 작은 도서관의 의미를. 축제 당일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은 분주했습니다. 박희숙 씨가 만든 새하얀 연주복을 입은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민서 이모는 서둘러 아이들의 머리를 예쁘게 손질했습니다. 김만석 씨가 만든 새 의자들이 도서관을 가득 채웠고 화원에서 보내온 꽃들이 피아노 주변을 장식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심사위원들과 다른 도서관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시골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안에서 피어난 예상치 못한 변화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공연 시작 전 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벽한 연주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그저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음악을 즐기면서 연주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해냈으니까요. 첫 순서는 민서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첫 번째 변주를 연주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작했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아이들이 차례로 각자의 변주를 연주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왼손 반주로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객석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릴레이로 이어가는 연주는 독특했고 마지막에 제가 왼손으로만 연주하는 모습은 더욱 놀라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빛난 것은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음악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 그 표정은 어떤 기교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심사위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알고 보니 30년 전 제 연주회를 본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수연 선생님, 오늘 연주는 30년 전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기교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시상식에서 우리는 대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감동적인 공연이라는 평가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마을 주민들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도서관 앞마당에서 열린 파티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떡볶이, 김밥, 수제비 등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이야기꽃이 피었고 아이들은 피아노 앞에서 또다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도서관에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연주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음악은 완벽함이 아닌 진심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은 지금 이 작은 도서관에서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독서 공간만이 아닌 음악과 책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이 된 것입니다. 군청에서는 작은 음악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명패를 달아주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음악회를 열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12명의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러 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은 매일 책 읽는 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어우러진 행복한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민서는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서울의 유명 음악학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강사가 우리 도서관을 방문해서 레슨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계속 배우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요. 민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음악학원보다 이 작은 도서관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음악의 꿈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층 서가의 음악 서적들도 이제는 활발하게 이용됩니다. 아이들은 피아노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의 역사와 이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곡가들의 일생을 다룬 책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베토벤이 청력을 잃고도 음악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KBS에서 우리 도서관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온 것입니다. 시골 도서관의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국에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패를 겪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도서관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고 책들을 정리하고 피아노 건반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제 옛 공연 음반을 도서관에 비치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젊은 시절의 연주를 들으며 질문을 하기도 하고 감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들의 순수한 관심이 제게는 새로운 힘이 됩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단풍이 물들어갑니다. 도서관 피아노에서는 아이들의 연습 소리가 계속되고 책장 사이에서는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완벽한 연주가 아닌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무대라는 것을